오기자 보면 얼굴도 잘생겨 똑똑해 뭐 상견례나 면접도 바로 프리패스할 것 같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오기자가 만약에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분명 내시가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내시에 딱 알맞는 악력을 갖고 있는 거야. 예이. 아유. 아니 제가 얼마나 어쨌든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게 내시는 좀 그래요.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이 내시라는 말에 이렇게 항의하시는 거, 발끈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는 역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분명 조선시대 아니고 고려시대 내시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시의 이미지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호명을 받들겠나이다. 잘하네. 자, 이렇게 남성성을 상실한 자, 내시는 거세한 자만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기자와 어울린다라고 얘기한 고려시대 내시는 거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고려 중기 전까지만 해도 내시는 과거에 급제한 명문가 자제들, 왕을 보좌하는 능력 있고 잘생긴 상남자, 어허. 그러니까 오기자 같은 엘리트들을 뽑았고요. 실제로 고려에 성리학을 들여온 유학자인 안향, 고려 최고의 무신인 최영 장군의 5대조 최유청도 고려의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후손을 남길 수 있었던 거네. 그 오기자 같은 분들이 내시를 하는 그렇게 거였어요. 얘기를 계속 하지 맙시다. 그러면 고려 내시로 합시다. 예,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고 다녀. 고려 전기 내시라고 그냥 하세요. 빼줘. 고려 전기 내시. 그래 전기 내시. 고려 전기 내시. 고려 전기 내시. 아니, 전기 내시 하려고 그러면? 예이. 오늘은 이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역사나 그동안 상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뒤늦게 발견된 역사적 오류들, 그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번 특종,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오류 19.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오류 19, 16위 공개합니다. 세종대왕 가문의 숨겨진 비밀.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적 위인 중에 빠지지 않고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과학, 음악, 법제정, 영토확장, 민생까지 안정시킨 성군이자 훈민정음을 창제해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훈민정음이 탄생하지 못하고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조선 역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죠? 그러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네. 만약에 세종대왕이 왕이 되지 못했다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 당연하죠. 끔찍하다. 조선시대 왕 계보를 살펴보면 대부분 맏아들 혹은 둘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가 흔한데요. 세종대왕은 태종의 몇 번째 아들이었다? 세 번째. 세 번째. 정 기자는요? 예? 아니 의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역사는 사실로 말하는. 그러니까 그 사실. 첫째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니 진짜. 세종대왕은 충녕대군이던 시절 자유분방한 한량 기질을 가진 양녕대군과 자질이 미약한 효령대군 두 형을 제치고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자로 책봉됐는데요. 그런데 세종대왕에게 숨겨진 형들이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왕위 계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그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네. 말씀드려도 되나? 고민이 되게 더. 그럼 그 야사를 좀 풀어놨어요. 방송 중에 야사를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우리가 무슨 역사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니, 그 역사 방송- 강사예요. 공공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선왕조실록에도 태종 공정대왕의 셋째 아들이요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다라고 기록돼 있는데요. 그게 오피셜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저는 말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적 기록에서 세종대왕 가계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헐. 세종실록에 의하면 태종 이방원이 말하길 내가 젊은 시절에 아들 셋을 연이어 여의고 갑술년에 양녕을 낳았는데 라고 회고. 양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의 첫째 아들이죠. 근데 사실은 첫째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종대왕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형이 세 명이 더 있었고 세 번째 아들이 아닌 엄밀히 따지면 여섯 번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하. 하지만 그 세 명의 형이 요절에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요. 만약 세 명의 형이 살아있어서 세종대왕이 여섯 번째 아들이었다면 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실상 셋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굉장히 사실상 뻔뻔하네. 엄청 잘하시네요. 세종대왕이 세 번째 아들이든 여섯 번째 아들이든
태평성대를 만드시고 한글을 선물해 주신 성군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오류 19, 13위 공개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유교의 오해와 진실. 아, 근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2003년생입니다. 2003년? 그냥 졸업하는? 너? 나 2000년. 아, 2000년? 그럼 동생이네요. 나 얼굴 딱 봐도 형인 줄 알고. 초면인 사람에게 나이부터 물어보고 심지어 외국인조차 한국에서 K-유교 문화를 접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이로 서열 정리를 할 정도로 유독 나이를 따지는 게 K-문화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요. 엄청 따지죠. 더 신기한 게 한 8 몇 년생쯤 되는 분들은 빠른 이런 것까지 따진다니까. 아, 따져. 맞아. 그 알베가 빠른 83가 뭐 그렇지 않았나? 자기가 나 빠른이니까 나한테 형이라 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난 그게 정말 너무 신기했어. 자, 일부 사람들은 이런 K-나이 문화가 유교에서 강조했던 덕목인 삼강오륜, 그중에서도 장유유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른장, 어릴유, 있을유, 차례서. 장유유서는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가 있음을 강조한 덕목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정말로 장유유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오잉? 아니, 장유유서가 그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지? 뭐를 먼저 드시고 근데 이게 나이다. 이게 오해였다는 거야. 나이가 아니면 뭐야 그럼? 나이 들어 보이는 거야? 신분인가? 아, 액면이요? 액면으로 가면은 내가 먼저 먹을게 이제. 한학 전문가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어른과 아이는 나이가 아닌 학렬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이 학렬이란 친족 관계에서 상하를 구별하기 위해 만든 서열을 일컫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유유서는 단순 나이가 아닌 학렬에 따른 가문 내 위계 질서를 다룬 가족 간의 윤리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절친이었던 오성과 한음 나이 차이 엄청나잖아요. 5살인가 뭐 그렇죠. 네. 근데 친구로 지냈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왜 학년을 따지면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나보다 뭐 삼촌이네 당숙이네 뭐 많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삼강오륜의 또 다른 덕목 중에 하나인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요. 성 역할을 구분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라는 이 남존여비처럼 남녀 차별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모두 오류. 어허. 지아비는 굳건함으로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 부인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면 집안의 도리가 바로 설 것이다. 이것 역시 시대적 한계가 있는 해설이긴 하지만 아하. 다시 말해 부부 유별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처신하자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아, 차이를 인정하자. 다르다는 뜻이죠. 차별과 차이를 인정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죠. 엄청난 네. 다른 개념이죠. 요즘에 적용해도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예. 차이를 인정하자는 거니까. 네. 야, 이 유교를 제대로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 유교를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꼰대라는 둥, 뭐 고리타분하다는 둥 이렇게만 여겼던 게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오해했던 유교의 진실, 이제 참뜻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적재적소에서 사용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오류 19, 11일 공개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가사가 바뀐 이유.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마치 준애국가적인 노래가 있죠. 아 이거 광태형. 따라 200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짜라장 그 누가 아무리 장인의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국민가요 독도는 우리 땅.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렇죠. 네. 가사에 독도 주소, 위도, 기온, 강수량까지 온갖 정보도 있어서요. 시험에 독도 관련 문제가 나오면 조용히 가사를 흥얼거리며 답을 찾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주 뇌리에 박힌 노래죠. 이거는 뭐 사실은 기계적으로 그냥 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부르니까. 그렇죠. 이거 붙잡고 울릉도 동남쪽 하면 바로 백리를 따라 200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민 노래지. 거의 애국가 수준이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어린 시절 부르던 가사 그대로 부르면 우리도 모르게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 원곡이 발매된 게 1982년입니다.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독도 정보와 함께 가사도 업데이트. 예를 들어서 독도의 행정구역인 남면 도동의 명칭이 바뀌면서 가사 또한 독도리로 수정. 노일 전쟁은 러일 전쟁으로, 백길 따라 200리는 백길 따라 87K, 87K로, 또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 1300 가사는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 1800으로 수정. 200리를 87K는 재밌다. 87K로 이제 바꾸고 그리고 온도가 올랐습니다. 나 올랐죠. 예. 네. 근데 사실 뭐 기왕 정보를 담을 거 좀 정확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개사됐는데 원곡 가사를 먼저 들려드릴 테니 어떤 부분이 개사가 됐을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왕 13년 전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 옛날 세종실록 시리즈가 페이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쪽? 이렇게. 50조억 셋째 줄 뭐 이렇게? 세종실록 시리즈인데 이제 50이 아닌 예. 장수가 좀 바뀌었다. 58페이지라든가 페이지에 오류가 좀 발견이 된 거죠. 58페이지 셋째 줄 뭐 이렇게. 정답은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실제 독도가 언급된 부분은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이 아닌 세종실록 지리지 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 현조로요. 줄은 맞네.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히 언급한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사를 좀 더 바르고 정확하게 수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제. 섬나라 우상국 강원도 울진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예 바꿨네. 페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는 안 했네. 50페이지 셋째 줄이라고 말하면 우리 세대인 거고요. 그래.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안 부른다는 거죠. 강원도 울진현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원래 강원도 울진현. 입에 짝짝 붙네 이게 더. 완전 붙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개사된 부분을 반영해서 불러야 되겠네요, 진짜. 맞아요. 예.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앞으로 누군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고 묻는다면 독도는 우리 땅의 최신 가사를 참고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오류 19, 10위 공개합니다. 바보 온다는 모모가 아니다.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의 딸 평강공주. 어릴 적부터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는 농담을 듣고 자란 평강공주는 정말로 커서 온달을 찾아가 결혼. 이후 온달을 고구려 최고의 장수로 만들어냈다는 내조의 여왕 스토리로 유명합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는 극적인 요소가 많아 단순한 설화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정사로 통하는 삼국사기 열전에 온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 한국 고대사 학계는 온달 왕자가 실존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석같이 바보라 믿어왔던 온달이 실제로는 바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확신에 차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그 위례성 전투에서 사망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아차산도 우리가 네. 기억나고. 평강공주의 내조 스토리도 이거 과장된 겁니까? 하하. 바보 온달이 바보가 아닌 이유. 강력한 신분제 사회였던 고구려에서 바보로 놀림받던 평민이 귀족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는 건 사실상 아예 거의 불가능. 그렇지. 아무리 평강공주의 고집이 세도 왕이 바보를 사유로 삼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달이 설화에 나오는 것처럼 천한 하층민이 아니라 최소한 왕실과 결혼이 가능한 하급 귀족 신분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일리 있네요. 당시는 고구려의 귀족이 개편되고 북방계와 남방계에 치열한 내분이 있었던 때로 평원왕이 기존 귀족 세력이 아닌 다른 보호 세력을 키워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온달이 바보라는 건 왜 나온 말이에요? 약간 음해하려는 거였나? 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치적 폄하하려고. 지금 이제 두 집단의 견제라고 한다면 어허. 저쪽은 바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폄훼하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당시 온달에 대한 바보라는 수식어는 신흥 귀족 혹은 하급 귀족 출신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신흥 세력을 당시 전통 귀족들이 경멸의 시선을 담아 부르던 호칭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삼국사기 열전 속 바보 온달의 바보를 한자 어리석을 우를 사용해 우온달로 표현. 어리석을 우자에는 어리석다라는 뜻뿐 아니라 고지식하다, 무식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 개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번역의 오류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됐는데 좀 바보라고 불리는 거 억울할 수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뭐 나만 아는 바보 뭐 이런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죠? 정말 바보형이네요. 나무가 뭐요? 평강공주 입장에서 나만 아는 바보 뭐 아내 이런 줄 바보? 알았는데. 예. 아유. 아니네요. 그래 그냥 아내 바보로 하자. 아내 바보. 아내 바보. 딸 바보. 뭐 이런 아내 바보, 바보. 바보로 알려졌던 온달. 어쩌면 엄격한 신분 사회 속에서 저평가됐던 건 아니었을까요?